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4강 민주주의의 확산과 전쟁 속에 있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당시 이때 정치사와는 별개로 일어났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전쟁을 만들어낸 여러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 인권 유린은 주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과서는 20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의 확산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선거, 여성, 그리고 노동자 인권의 신장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인권 유린은 크게 독일과 일본이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유대인 그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것은 승전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패전국에 대해서는 이제 패전국 소속의 여러 국가들이 따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특성상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였던 연합국과 권위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동맹국의 전쟁에서 동맹국이 패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승리를 거둔 것도 중요한 영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때를 즈음으로 해서 거의 모든 국가에 이렇게 보통선거제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선거제는 투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도 그 이전부터 보통선거제가 실시되기는 했었는데 이제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이 보통선거제가 확대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이 1차 세계대전의 이 승리로 인해서 연합국들에 의해서 이식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에 보면은 아랍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라비아 지역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하면서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만들어 놨지만 상당수의 국가들은 사실은 지금 붕괴하고 막 IS 같은 단체들이 출몰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식된 민주주의는 사실은 얼마 가지 않고 그 이후에 나치즘 같은 여러 극단적인 생각들, 그런 세력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건 이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커다란 승리가 맞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했던 변화는 바로 이 여성 부분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 일명 서프로제트라고 하는 운동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운동이었는데요. 서프로제트 운동은 여성 참정권, 즉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온건한 방향으로 했려던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거의 50년 넘게 남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무시당하면서 20세기 초반부터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점부터 공격적인 급진적인 여성 참정권 운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멀린 팬커스트, 에밀리 데이비스와 같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중축이 되어서 이제 강경한 싸움을 일으켰고요. 이 서프로제트 단원들은 우체통을 폭파하거나 혹은 총리가 지금 거주하지 않는 총리의 외딴 별장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저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성들의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남성들 인구가,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해야 하는 이 남성들이 대부분 전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총력전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대거 사회생활에 동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건 이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투표권을 점차 획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일명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참정권 운동이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자,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1세대 페미니즘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에멀린 팬커스트, 에밀리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처럼 참정권 운동이 주였고요. 2세대 페미니즘은 이제 1960년대에 나타나서 아주 급진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이것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4세대 페미니즘은 이제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 사회주의, 막 참정권,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1, 2세대랑은 달리 조금 어떤 일상의 문제, 뭐 예를 들어 낙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는 그런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TMI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 여성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의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이더라도 큰 역사적인 흐름 정도는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 퀴어 페미니즘, 뭐 이런 여러 페미니즘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노동자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크게 발전하고요. 특히 복지국가라고 하는 모델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복지제도들이 이제 도입되었고요. 대표적인 게 8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원칙이 이 즈음에 확립되었고, 또 주 5일제, 그리고 뭐 노동 3권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거나 이럴 권리가 이제 처음으로 부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건강보험이라던가 이제 은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점차 들어오면서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 형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루즈벨트가 추진하던 뉴딜 정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뭐 연금을 준다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뉴딜 정책의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 있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이 당시 노동당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광범위한 복지 정책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좀 독특한데요. 독일은 사실은 비민주적인 국가였는데 이게 이 당시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좀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였어요. 권위주의 국가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위주의 국가 속에서 성장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마르크스가 태어나기도 했을 정도로 사회주의 운동의 그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이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먼저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법입니다. 뭐 의도가 어떻게 됐건 뭐 그게 뉴딜이건 어떤 뭐 복지 정책에 신념이 있건 아니면 그냥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던 이 과정에서 복지가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만큼이나 엄청나게 끔찍한 인권 유린이 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것처럼 한번 성장할 때도 있지만 못지않은 뭐랄까요, 반동을 맞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굴곡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속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에서 주도해서 일으킨 인권 유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이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일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체들이 사실은 다 사람 시체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 독일은 나치 정권이 집권하면서 파시즘 정권이었죠. 이 정권은 유대인을 증오하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한 번에 이들을 처음부터 학살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였습니다. 맨 처음 나치가 집권한 직후에는 독일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의 추방, 격리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참정권, 투표권을 박탈하고 어떤 공직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내쫓았고요.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하는 공동 거주 시설에 모두 수용하면서 거리에서 이제 독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을 때 대규모 학살을 통해서 이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약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 과정에서 학살되었고요. 이들만 학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 장애인이거든요. 에업크랑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이 장애인 한 명을 어떤 먹여 살리는 복지 비용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복지 비용보다 많다. 따라서 이 장애인 한 명을 죽여야지 이제 더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포스터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죠. 자, 이런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그리고 장애인 혹은 어떤 뭐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독일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나치가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이 바로 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주로 강제 수용소에서 이뤄졌는데요. 강제 수용소는 유대인을 수용하고 노역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학살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잔인한 건데 수학이 가장 잔인하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어떤 한 인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약 3000칼로리가 소비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3000칼로리의 일을 시키면서 정작 2000칼로리 정도밖에는 주지 않는 것이죠. 식량으로. 그러면은 이 노동자는, 이 유대인은 점차 노동을 하다가 계속 몸이 말라가면서 몸이 상하면서 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뽑아내는, 왜냐면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한테 생체 실험도 자행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 수용소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자, 독일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일본 역시도 그에 못지않은 국가였는데요.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의 수도였던 그 중에서도 난징에서 대규모 학살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이 일본군에 맞서서 아주 격렬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함락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이랍시고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사람 모두 전부를 다 학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 30여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본인들은 중국인이나 혹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납치해서 731 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생체 실험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독가스를 사람한테 뿌리면 몇 초 만에 죽는지 막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죠.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것을 통해서 역병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화학전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같은 식민지와 점령지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 강제 동원에는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아주 위험한 환경에 내몰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서 이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학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엄청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권 유린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이 특유의 하는 그 어떤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이렇게 강제 동원된 조선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들 중에서 일부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착취한 사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종 어떤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자행되면서 어떤 전반적인 인권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노동권의 발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왔지만 또한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얼마든지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 생각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 배움활동지를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배움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